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이 잘 보이는 곳으로 모셔다 드리는 신통방통 정찬배입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경기, 전북, 인천 등 지역 면접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죠. 인천 계양을에 도전한 원희룡 전 장관도 면접 대상입니다. 1차 단수 공천 지역 구도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광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전부터 경기와 전북, 인천 등 55개 지역구 공천 신청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어제 서울, 제주, 광주에 이어 이틀째입니다. 첫 순서인 경기 평택을엔 현역 의원인 유이동 정책위의장 등이 면접을 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도 면접 대상인데 이곳에 출사표를 던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면접에 들어갑니다. 경기 수원 병해선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면접을 보고 민주당 박광훈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수원정에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이 면접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1차 단수 공천 지역도 발표합니다. 어제 면접이 끝난 서울, 제주, 광주 등에서 후보 1명만 지역구에 도전한 곳 위주로 발표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공관위는 지역구 재배치도 여전히 고심 중입니다. 동일한 지역에 지원자들이 몰린 경우에는 좀 재배치 좀 해가지고 좀 굉장히 승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현직 삼선 의원과 장관 출신이 공천을 신청한 서울 중구 성동을은 경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면접은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희입니다. 민주당도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르면 오늘 2차 경선 지역을 발표합니다. 신당 창당 선언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호남 지역을 찾아 총선 대비 행보를 이어갑니다. 유예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비공개 회의를 열고 2차 경선 지역을 논의합니다. 회의 결과는 이르면 저녁이나 내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결과도 조만간 개별 의원에게 통보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평가 결과 공개를 앞두고 직접 예비 후보 교통정리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천마디가 형님 꼴찌에 떼요 그래요. 적합도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그 정도에서 멈춰 주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전날 신당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야권의 성지인 호남 지역에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섭니다. 오전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오후에는 전남 목포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해 김 전 대통령 업적을 기릴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신당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조국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신당이 공식화하면 정권 심판론 구도가 흐트러지고 중도층 표심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내심 고민하는 모습이 감지됩니다. TV조선 유혜링입니다. 네, 설 연휴가 끝나고 총선을 향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죠. 자, 이러면서 한동훈 위원장 부쩍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그 발언의 수위가 점점 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발언 수위가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대표께서 공금 법카로 1,000만 원어치 과일 사 먹은 게 사실인지, 과거 방송에서 냉장고에 과일 넣어놓고 꺼내 먹는 게 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제가 본 거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세금으로 그 소원 이루면 안 되는 것 아닌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과거의 명절 제사상도 이 공금 법화로 하셨던 의혹이 있었는데요. 그게 사실인지 묻겠습니다. 이번엔 혹시 안 그러셨겠죠? 셋째로 응급 헬기 특혜가 본인이 결정한 게 맞는지, 굳이 왜 헬기 타고 가겠다고 한 것인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한 번도 답을 못 들었거든요. 답을 안 하는 것도 답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의 저 발언은 기자들의 질문에 의한 답변 과정에 나오는 게 아니고 회의 시간에 본인이 아예 작심하고 세 가지 질문을 아예 직접 던졌어요.
네, 맞습니다. 이 법인카드와 응급일기 사용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먼저 최근 불거졌던 경기도지사 시절에 과일 1,000만 원어치를 법인카드로 사 먹은 게 맞느냐 물었고요. 이어서 이 법카로 본인과 가족들의 제사상 음식까지 샀는데 그것도 사실이냐. 또 지난 1월 부산 피습 당시에 응급헬기 특혜 결정을 본인이 내렸다고 하는데 이 본인이 결정한 것이 맞느냐. 굳이 왜 헬기를 타겠다고 한 거냐. 이렇게 세 가지를 물은 겁니다. 예. 자, 아까 질문 다시 한번 좀 볼까요? 일반인들도 저런 질문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자, 법인카드로 1,000만 원어치나 과일을 사 먹었다는데 사실입니까? 1,000만 원어치나? 명절 제사상도 법인카드로 샜다는데 사실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도 답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왜 저런 질문을 또 꺼냈을까? 이것도 궁금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끝없는 도발의 일환이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재명 대표는 아마 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차원이 아니고 아예 무시할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그렇죠. 아마 이 장면이 이제 앞으로 한 2달 정도 남았는데 총선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런 이딴 도발에 대해서 과연 응전을 할 것이냐, 응징을 할 것인가, 저는 안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아마 안 할 거다. 끝내 내 상대는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생각을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을 것이고, 그게 이재명 대표의 총선 전략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렇군요. 자,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슈로 띄우고 있는 이른바 운동권 청산론, 요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게요, 운동권 청산론 하니까 3.1 독립운동하던 독립운동가들 욕보이는 곳이다까지 막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 하나 더 더해서 룸살롱 논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뻑하면 이러잖아요. 어떤 국뽕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본, 친일파, 독립운동 이런 이미지를 자꾸 차용하지 않습니까? 본인들하고 굉장히 안 어울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운동권 특권 세력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과 이미지가 같습니까? 그분들이 수십 년간 기득권 유지하면서 자기 주고받으면서 좋은 거 다 해먹었습니까? 반대 아닙니까? 그분들이 돈 봉투 돌리고 재벌한테 뒷돈 받고 룸사롱 가서 여성 동료에게 쌍욕했습니까?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갖다 댈 걸 갖다 대야지. 저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그런 식으로 정치해왔죠. 자, 룸사롱, NHK 룸사롱 얘기 또 나왔어요. 자, 이러자 홍익표 원내대표 이렇게 맞대응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더 히스테리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느 독립운동가가 돈 봉투를 돌리고 룸사롱에 가서 또 쌍욕을 하냐고 그랬는데 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자기 고백 같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기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그를 추종한 일부 정치검사야말로 청산 대상의 1순위입니다. 국민 세금인 특수활동비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흥청망청 쓰고 용돈처럼 나눠 쓴 사람들이 누굽니까? 룸사롱 드나들면서 스폰서 받고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민주화운동했던 사람들이 룸사롱을 많이 갔습니까? 정치검찰들이 룸사롱을 많이 갔습니까? 네. 자, 운동권 청산론 얘기가 때 아닌 룸살롱 설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 요 질문 이 검사 출신이신 김광상 변호사님께 좀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치검찰이 룸사롱 많이 갔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잖아요. 송영길 전 대표들이 룸사롱 간 것은 팩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홍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정치 검찰들 중에서 룸사롱 갖고 문제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근데 아마 이제 비유가 좀 잘못된 거예요. 왜 독립운동가하고 운동권을 비교하느냐? 이건 비교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특히 이제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독립운동하신 분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독립운동하고 고초를 겪고 나서도 권력을 향유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운동권들은 그 운동권이라는 어떤 그 자체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이제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선 그 행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찬사를 보내죠. 하지만 그걸 훈장 삼아서 지금 수십 년 동안 권력을 지금 향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향유하고 있고 이걸 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제까지 그 친일 프레임에 의해서
상당히 선거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또 지지자들부터 많은 또 갈채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아마 독립운동가하고 비교를 하면서 친일 프레임을 좀 끊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랄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친일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써먹었던 친일 프레임을 또 이번에 선거다 쓰기 위해서 저렇게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자, 이러자 또 이 운동권 청산 논란에 이분도 가세를 했습니다. 본인들 민주화 운동 세력을 소위 86 세력들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했다 하는데 저는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면 그것은 큰 모욕일 수 있어서 먼저 홍 원내대표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에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맞습니다. 이분들 1945년 8월 15일 이후에 독립운동 시작하신 분들입니다.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에 민주화운동 시작한 분들이 민주당 86 세력들입니다. 이분들 NHK 룸사롱 단란주점에서도 독립군가 부르고 광야에서 부르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 어찌됐든 한쪽에서는 지금 운동권 청산이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키워드, 핵심 프레임은. 한쪽은 정치 검찰이다. 계속 이제 그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 선거에서의 맞상대, 그러면 이제 야당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당의 대표인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계속 내가 상대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센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도발 수준으로 말을 던지고 과거에 저 정도 발언이라면 대변인들이 서로 이전 투구 그냥 개싸움을 진흙탕에서 하려고 할 때 이제 이게 던지는 건데 저렇게 해서 두 당이 관심을 집중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사실 현재 여야에서 민생과 대한민국 미래 비전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정책을 내놨느냐,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할 정치적 주체가 누구냐, 이게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저렇게 양쪽이 개싸움을 해버리면 모든 국민들은 둘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데 지금 마침 시대 정신은 이런 양당의 피해, 양당이 가지고 있는 이런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많은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식의 선거를 끌어가면 안 됩니다. 정책과 비전으로. 그래서 너무 한동훈 위원장도 대변인이 해야 될 일을 당대표가 하면 안 되는 거고요. 민주당도 맞상대의 이야기를 해서 또 룸사롱 이야기를 꺼내는 것 국민들이 듣기도 민망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식 싸움은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한편 운동권 심판론에 이어서 여권에서는 지금 또 다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자 서울신문 오면입니다. 건국전쟁,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영화죠. 건국전쟁, 그리고 운동권 청산, 이른바 이념을 띄우고 있는 여권. 이러면서 보수층을 잡고요. 중수청이래요. 처음엔 저 중도층을 잘못 쓴 건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중수청이라는 말이 있대요. 중수청. 다시 말해서 중도, 수도권, 그리고 청년. 중도, 수도권, 청년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 한번 짚어보죠. 일단 이승만 전 대통령 다룬 영화 그 한 편이 지금 윤 대통령까지 관심을 끌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승만의 생애와 업적을 다룬 영화 건국전쟁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설 연휴 중에 참모들에게도 역사를 올바르게 알 수 있는 기회다 이러면서 관람을 사실상 독려하는 듯 했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또 유인촌 문체부 장관 등이 공개적으로 관람했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부대표단과 오늘 단체로 볼 예정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논평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수가요. 지금 막 나도 봤다, 이 영화 나도 봤다, 막 그런 거 막 SNS에 올리잖아요. 한 가수가 건국전쟁 이 영화 저도 봤습니다라고 글을 올리고 포스터를 올렸다가 아주
악플 세례를 받고 있대요. 이건 또 어떤 내용이에요? 예, 이 가요계 대표 보컬리스트로 불리는 나얼 씨가요, 자신의 SNS에다가 건국전쟁 포스터를 올렸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겁니다. 이 나얼은 이 포스터랑 이승만 전 대통령이 사용했던 걸로 보이는 낡은 성경 사진 하나를 게재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명예를 매지 말라는 성경 구절을 적었습니다. 이 나얼은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자 이 댓글에는 나얼 이찍 인증이다, 정이 뚝 떨어진다, 그리고 당당하게 인증하네 같은 비판 글들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나얼 씨는 본인의 이제 종교가 같다는 이유로 종교적인 차원에서 올린 것 같은데, 아니 이승만 영화를 지지한다고 이러면서, 물론 이제 다른 뭐 민주당 지지자들인가 다른 분들의 비판이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한 영화를 갖고 한쪽에서는 뭐 대통령까지 나왔어서 동료를 하고, 한쪽에서는 그 영화 봤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런 류의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될 때는 늘 진영에 따라서 갈리고, 뭐 댓글도 이제 상대 진영에 대해 집중적인 공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공격 성향이 특히 두드러진 것은 이른바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두드러집니다. 아까 뭐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다고 했는데 여론의 문매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아마 집중적인 공격 대상, 왜 좌표를 찍는다고 흔히 얘기하죠. 그렇죠. 아마 그런 것으로 그 나얼 씨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그 SNS를 폐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 저런 식의 악플을 다는 거는 뭐 어찌 보면 상습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뭐 저런 일부, 정말 일부의 악플 세례에 굴하지 않고 본인이 소신껏, 뭐 자기 소신이라면 뭐 표현의 자유는 또 존중받아야 되는 거니까. 예. 그게 연예인이든 정치인이든 그 소신을 관철해 나갈 것을 저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자, 뭐 박수를 칠 수 있는 곳에 본인이 일어나서 박수를 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박수 친다는 이유로, 내가 싫어하는데 저 사람한테 박수 친다는 이유로 이른바 찍혔다. 글쎄요, 이러면은 누가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소식입니다. 이분은 진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고향인 부산에서 신당 창당을 선언했습니다. 정당을 만들고 정치에 뛰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행동하고자 합니다. 국가적 위기는 외면한 채 오로지 선거 유불리만 생각하는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합니다.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종식을 위해 맨 앞에서 싸우겠습니다.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한 발 앞서 제시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자, 2심에서까지도 유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유롭게 정당 활동을 하겠다는 겁니다. 창당 선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일종의 코미디라고 봐요. 1심 징역 2년 받고 항소심 징역 2년 받았잖아요. 그리고 별 변동사항이 없는 한 대법원서도 징역 2년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명예 회복을 위해서 당을 창당한다. 굉장히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저는 코미디라고 봐요.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중연동형 비례제라는 그런 선거제도에 기생하는 결국 좀비 정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위성정당. 그렇죠. 이 위성정당이 사실은 만들 수 없으면 저렇게 창당선언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조 전 장관이 뭐 지난번에 2심 선고 받고 나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창당 선언하면서도 마찬가지로 무도한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저렇게 창당을 하고 그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저건 굉장히 국민에 대한 무도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찰 독재를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은 검찰 독재 얘기할 수 있어도 조 전 장관은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검찰에서 이미 기소를 해서 무죄가 나왔다고 한다면 검찰 독재 운운할 자격이 있어요. 그렇지만 징역 2년이 선고됐잖아요. 사법부에서 너는 죄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선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검찰 독재라고 이걸 비판하고 공격을 하면서 자기 창당의 명분을 삼는다?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뭐 자신을 위한 조국 수호당을 만들겠다. 이제 그런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러자 한동훈 위원장도 왜 이 시점에 재판 진행할 때는 그 얘기 안 하더니 왜 지금 와서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신당을 창당해서 윤 정권 심판에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지 마시고. 조국 전 장관이 이 장면에서 자기가 항소심 판결이 나자마자 이런 말을 한다고요? 왜 항소심 판결 전에는 안 했을까요? 법정 구속될까 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네, 오늘자 조선일보 8면 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거제, 아까도 말씀하셨죠. 이런 선거제, 위성정당이 난립을 또 한 것 같다는 이런 선거제이기 때문에 1심 그리고 2심에서 징역 2년을 유죄를 받았는데도 신당을 창당한다. 조국 전 장관 1,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선고받았습니다. 총선 출마가 그래도 가능합니다. 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최지원 기자,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이게 대법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라서 그렇거든요.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 12월에 기소가 됐는데 무려 4년 2개월째 확정 판결이 나고 있지 않아서 출마에는 현재로서는 법적 제한이 없고요. 그러나 당선이 되더라도 유죄가 확정이 되게 된다면 바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이 점을 들어서 출마 자체가 법을 농락하는 행위다. 재판을 지연한 법원도 이에 대해서는 공범이 될 수 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셈법을 한번 따져보시죠. 만약에 지역구로 출마를 한다라면은 어느 지역에서 상대 후보를 이기고 뭐 한 40%는 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지율이, 득표율이. 그렇게 승리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이고. 그래서 위성정당의 여러 원어부댐으로 들어간다면 한 몇 퍼센트는 본인이 전국 정당으로서, 위성 정당으로서, 비례대표 정당으로서 나오면 내가 그래도 당선권 안에 있을 것이다. 이 정도 계산은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을 것 같아요. 한 3%? 아니,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금 만들겠다는 게 위성정당이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박홍근 의원이 지금 그 추진 단장인데 박홍근 의원은 손을 딱 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이 거기에 들어갈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독자적으로 신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독자 신당을 만들려면 그건 선거제하고는 관련 없어요. 아까 뭐 선거제 때문에 조국 신당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언론 보도가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그 선거제가 아니고 다른 선거제라도 조국 신당은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뭐 법정 구속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법정 구속이 됐다고 하더라도 조국 전 법무장관은 출마할 수 있어요. 옥중 출마도 옥중 출마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충분히 바로 아셔야 될 거고. 그다음에 조국 전 장관은 그럼 지역구에 출마할 것이냐? 지역구로 나온 얘기가 서울 관악갑하고 뭐 부산의 중영도구가 나와요. 중영도구는 조국 전 장관의 출신 고등학교가 거기에 있고 어제 저 본인이 출마 선언을 한 저 자리도 부산 중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2달도 안 남았는데 선거가 과연 그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부산에 별로 가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러면 이제 결국 비례대표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1번은 또 여성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비례대표 2번을 하게 될 것이다. 2번 하려면 지지율이 대충 어느 정도? 2번 하게 되려면 우선 정당 득표율이 3%를 넘어야 됩니다. 그럼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이 3%를 넘을 수 있을까? 저는 이건 순전히 개인적인 그 관점입니다. 3%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한석은 충분히 되는데 그러면 2번도 당선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장담을 못하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김의겸 때처럼 김진애 아니 의원이 김의겸 의원은 4번이고 지금 이제 지난번에는 열린민주당이 5.4%를 얻었어요. 그래서 3명이 당선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근데 지난번에는 그 캡이 있었어요. 연동형에 30석. 근데 이번에는 그 캡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47석 모두가 연동형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번에도 대략 5%를 넘겨야 2석 내지 3석을 얻을 수가 있을 텐데 5%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 정당에서 한 명이 되고 그러니까 비례로 나와서 앞에 뭐 여성 어느 분이 됐는데 그 여성이 갑자기 한 2달 지나서 아유 저 정치해 보니까 안 되겠는데요. 물러나고 2달 안 지나고 임기 시작도 전에 만약에 사퇴를 한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이 당선이 안 되더라도 2번으로 승계가 되겠죠. 예. 그게 그런 걸 김진애 노릴 수도 있는데 김의겸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국회의원을 뭐 하루 정도 하고서 난 그만둘래요 하는 사람을 조국 신당의 1번으로 모셔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저는 뭐 약간 최백무 의원님과 다른 의견이 뭐냐면 그때하고 지난 총선 때하고 지금은 좀 다른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제3당이 이제 개혁신당이 태동을 했기 때문에 전에 같이 그 제3의 당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룸이 좀 많이 적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볼 때는 3% 이상을 얻기는 뭐 이것도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예. 열린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시즌2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난 총선을 통해서 다 학습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는 열린민주당이 독립정당이고 유성정당이 아니었지만 동일시 보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좀 저는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물론 조 전 장관이 병립형이 됐건 준연동제 비례대표가 대표 선거제가 됐던 당은 창당할 수 있고 뭐 비례대표 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결정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만약에 선거에서 적용이 안 된다고 한다면 예. 제가 볼 때는 창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기생하는 유성정당이 아니고 있다가 없어지는 좀비 정당이 될 것이라는 말을 제가 아까 한 겁니다. 그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한번 봐. 우리도 지금 유성정당 안 만들고 우리 번호로 한 3번 돼서 요번에 한 명 더 영입하면 5명 되니까 뭐 이제 이런 전략을 지금 다 짜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조국 신당이 저렇게 비례로만 나오는 정당을 만든다면 전략의 수정이 될까요? 이게 도움이 될까,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일단 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특별히 뭐 이 조국 신당이 그 영역에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도 개혁, 그러니까 중도 보수와 진보의 개혁인데 조국 신당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민주당보다 좀 더 왼쪽, 민주당보다 더 강력한 투쟁, 더 강한 이런 걸 요구하기 때문에 그 내에 열성 지지자 쪽에 기반하겠다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곤욕스러워질 겁니다. 민주당은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고 선언을 하지만 유권자가 볼 때는 여전히 이게 얽매 있구나. 거기다가 또는 민주당이 만들려고 하는 통합 비례정당과 다투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이 상당히 마지막에 이렇게 서로 격렬하게 싸웠거든요. 예. 어디가 더 민주당에 더 친화적이냐 이런 걸 가지고 싸웠는데 이번에도 좀 죄송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저도 기침이 나오네. 죄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은 과연 조국 신당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까? 아까 이제 조국의 강을 결국은 이제 건너왔다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양쪽 얘기 다 들어보죠. 조국 전 장관은 이만큼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저에 대해서 또는 제가 만들 정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입장, 그 차이 다 존중하고요.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민주당이 가장 그 본진으로 큰 집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정당, 민주당보다 더 빨리 행동하는 정당,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싸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민주당과 협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통합비례정당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의 박홍근 의원 딱 잘랐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합정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조국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이 선거연합의 대상으로 고려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 장관도 혹시 이 연합정당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견을 민주당에서 일체 그러한 논의가 있지는 않습니다. 당 지도부하고 사전에 공적인 상의라든가 또는 조국 전 장관 측과의 어떤 그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어떡할까? 그때도 안 받을 건가? 아니요, 우리는 바다에서 만날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민주당에서 나와요. 네.
네, 맞습니다. 먼저 지금 방금 보셨던 것처럼 박홍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갈등 또 논란, 집요한 공격만 양산시키게 될 거다 이러면서 조 전 장관 신당의 합류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요. 반면에 정청래 최고위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강물은 바다에서 포기하지 않는다. 큰 바다에서 만나자 이런 말을 또 남겼습니다. 이 두 말을 한번 종합을 해보면 당장 총선 때까지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살아서 원내 입성을 하게 된다면 함께 갈 의지, 민주당으로서 합당을 할 가능성까지도 있다는 전략으로 보여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이 있는 조 전 장관과 현재 손을 잡기에는 여당의 공격 빌미만 줄 수 있어서 부담인데 가능성을 열어놓는 방식으로 반윤연대 세력을 흡수하겠다 이런 취지로도 읽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주목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2인자, 전 정부의 2인자, 뭐 한때는 2인자,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2인자, 한동훈 전 장관. 두 사람이 아마 이런 신경전까지 벌이는지는 몰랐습니다. 서로를 막 이렇게 불러요. 이렇게. 들어보시죠. 민주당에서조차 조국 씨를 공천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고발 사주 의혹으로 그 문제의 고발장이 접수되기 하루 전 한동훈 씨는 조국 씨가 이렇게 뒷문으로 우회해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제도입니다. 절대로 국회의원이 될 수 없는 조국 씨 같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마법 같은 제도예요. 당시에 손준성 등과의 단체 카톡방에 한동훈 씨는 60개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60개의 사진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사람 다 조국 씨, 한동훈 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사실 씨라는 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그냥 아주 하대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그냥 중립적인 표현이긴 하죠. 그런데 자, 얼마 전까지 물론 정권은 다르지만 법무부 장관을 했던 그 두 사람이 서로 상대를 이제 직책을 부르지 않고 씨를 붙인 거는 본인의 의도는 두 사람 다 상대를 내가 좀 무시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럼 그런 거를 저희처럼 이렇게 평론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저게 서로 상대를 씨라고 불러서 이렇게 폄하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이 과연 본인의 품격에 합당한 일인가? 그런 점에서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볼썽사납다. 저건 뭐 누구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주목되는 장면이 언론에서 막 또 찾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엔 직함 빼고 누구누구 씨라고 부른 적이 전에도 여러 번 있었다고요. 예, 특히나 이 대표적으로 지난 2023년 11월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윤석열 씨가 김건희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과 야당은 물론 여당에 의해서도 거부당할 것이다.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사실상 주장을 하면서 예.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빼고 윤석열 씨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제 조금 눈길이 저는 끌었던 것은 그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기자들과 소통할 때 다른 이제 국민의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렇게 부르다가 손준성 고발사주 논란 의혹에 대해서 얘기할 때만 한동훈 씨 이렇게 또 바꿔서 부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본인도 이제 정계에 진출하기로 결정 내린 만큼 그 부분은 존중하되 과거 사건 본인이 비판하고자 하는 지점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렇게 나를 세우겠다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창당을 선언한 조국 전 장관의 신당은 목표가 어제 얘기에 의하면 뭐 다른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가장 강조한 건 윤석열 정권, 뭐 탄핵까지, 뭐 탄핵이란 단어까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심판, 이 얘기가 제일 큰 목표래요. 비슷한 얘기한 사람 있죠. 송영길 전 대표 역시 검찰 개혁, 검찰을 개혁하는 당을 만들겠다. 그래프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두 사람의 닮은 꼴이 있어요. 자, 이 조국 신당과 송영길 신당의 공통점 뭡니까?
예, 둘 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목적으로 당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당을 만드는 목적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있는 거예요. 그냥. 예, 그리고 그 기저에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 이른바 탄핵을 시키겠다 이런 의지까지도 두 사람이 꼭 닮아 있습니다. 공교롭게 어제 그 조국 전 장관이 신당 창당 발표를 할 때 그 송영길 전 대표는 옥중에서 사실상 선관위에다가 정당 창당 신고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스타트를 했는데 둘 다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민주당과 협력하겠다 이런 의지도 밝히고 있어서 추후에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민주당과 함께 갈 의지가 있다 이런 점을 내비친 점도 공통점입니다. 자, 김두수 단장님 그리고 김광삼 변호사님 두 분께 똑같은 질문 드리죠. 자, 이렇게 다른 국민들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환경 그런 당도 있잖아요.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동자의 그런 게 아니라 윤석열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목표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에 한 명만 뽑는 선거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1위를 딴지를 걸어서 넘어뜨리기만 하면 2등이 1등이 되는 이 제도 하에서는 상대를 최대한 악마합니다. 그래서 선거는 흔히 가장 좋아해서 찍고 자기의 이익이 돼서 찍고 그런데 상대를 싫어해서 찍기도 하거든요. 그걸 이제 노리는 행태인데 지금 양당이 서로 심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심판이 아니라 심장에 감동을 주는 선거를 원하는 거죠. 심장이 좀 울렁울렁해서 저 당이 정말 대한민국을 미래를 이끌어갈 거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상대를 서로 욕하는 심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양당 모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고 3당까지 합쳐야 과반수가 되는 그것이 현재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싸우는 양당에게 절대 과반수를 주면 안 됩니다. 예. 그 열린민주당이 이제 시즌2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열린민주당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국 수호,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이런 거에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열린민주당에 그대로 답습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조국 수호당이다 볼 수 있는 거고 열린민주당에 있을 때는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열린민주당한테 이제 비례대표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비례대표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당이 왜 만들어졌느냐? 물론 겉으로는 윤 정부에 대한 심판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배지를 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제 비례대표가 어떻게 순번이 정해지는지를 한번 봐야 할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총선 끝나면 민주당과 합당할 것은 거의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거의 100%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이 당이 왜 존재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번 총선에서 심판을 해야 하는데 아마 지난번에 열린민주당이라 해서 민주당의 이름을 붙였잖아요. 지금 가칭으로 조 전 장관이 만든 당이 리셋 코리아거든요. 당면 변경할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이름이 들어가서 결국 민주당과 동일시하려고 하는 그런 정당을 만들어야지 표를 얻을 수 있거든요. 민주라는 말이 비슷하게라도 갈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한 이름의 정당을 만들겠죠. 그렇지 않으면 표를 얻는데 약간 불리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 저 당 자체가 어떤 국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만든 정당이 아니고 조 전 장관의 어떤 혼자의 어떤 수호를 위한 그런 정당이다밖에 볼 수 없어요. 예. 자, 지금부터는 총선을 50여일 앞둔 여야 각 당 움직임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른바 낙동강 벨트 탈환을 위한 공천 작업, 조혜진 의원까지 어느 정도는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호 의원까지. 아직까지는. 그런데 수도권은 이제 막 면접 보고 있잖아요. 핵심 지역인 한강벨트라는 곳, 그리고 수도권에서 유리한 강남 지역 공천에서 지금 잡음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의 승리, 수도권 탈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내가 공천받는 과정에서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쉽게 이길 수 있는 곳을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 심지어요. 저 세 분 얘기는 아닙니다만. 서울 강남이 뭐가 쉬운 곳이에요. 어려운 곳이지. 이런 주장까지 강남 출마자 사이에서 일부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일보 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한강벨트 탈환 이 부분이
맨 처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3파전 중에 첫 번째. 지금 세 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이 세 후보 모두 근데 세 분 다 경쟁력이 다 나름 있으신데 굳이 여기에서 다 오시겠습니까? 좀 다른 데도 생각 안 해보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나 봐요. 하지만 절대 양보하지 않겠답니다. 지역구 조정 생각이 있느냐 해서 저는 남은 정치 인생을 중성동을에 바치겠다고 했고 절대 다른 곳에 갈 수 없다고 딱 잘라 답변을 했습니다. 당의 자산을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는 저는 보지만 저는 제일 먼저 공천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다른 데 옮겨갈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성동구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도 출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알겠습니다. 또 면접 결과를 충실히 기다리면서 오늘 유세를 가야 되는 게 제가 오늘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요즘은 모두 언론인의 관점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후보 모두 지금 양보 없대요. 그러면은 이러면서도 지금 격전지가 됐어요. 아니 원래 성동을이 저런 지역이었나요?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중성동을의 그 당협위원장이 지상욱 전 의원이었어요. 그런데 예. 지상욱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빈자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빈자리를 지금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저렇게 달려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질문이 좀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자, 지금 중성동을 공천 면접을 보고 나온 사람한테 혹시 딴 데로 갈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 딴 데로 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잘못한 거다? 그건 질문을 잘못한 거고요. 예. 그러나 저 세 사람 다 중성동을 하고 연고가 없습니다. 뭐 서울이라는 데가 연고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없기 때문에 만약에 공천 면접을 보고 나서 저 셋 중에 한 사람 하거나 아니면 경선을 하거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다른 두 사람한테 자 그러면 거기 말고 거기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다른 데로 가세요 하면 아마 다른 두 사람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 뭐 그게 공천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후배 기자들이 질문을 잘못했다고 선배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질문을 했냐면요. 공천관리위원장이 그 단어를 썼어요. 재배치. 공천관리위원장이 재배치한다고 하니까 그 얘기 듣고 재배치라는 거는 딴 데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건데 그래서 딴 데로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예, 특히나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한 지역구에 몰리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게 되면서 굳이 이제 인재를 한 지역에 몰려서 경선에서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당을 위해서 과연 좋은 일이겠느냐 이에 대한 고민이 공관위원장으로서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재배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중성동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영전 장관과 이해운 전 의원, 하태경 의원이 3파전을 벌이고 있고요. 또 양천갑 같은 경우에도 양천갑 여기도 또 지금 3파전이에요. 예, 맞습니다. 정미경 전 의원과 조수진 현역 의원 그리고 또 구자룡 비대위원 이렇게 3명이 맞붙을 걸로 경선에 맞붙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조정해서 다른 험지 내지는 좀 더 당선 가능성이 높거나 현역 의원이 없는 곳에 전략 공천으로 재배치할 가능성. 지난번에 영남이 한번 그런 물결이 있었잖아요. 다른 지역으로 같은 텃밭이어도 옮겨달라. 이래서 일부 중진 의원들이 옮겼었는데 그 전철을 수도권에서도 실행시켜 볼 수 있겠다라는 의지를 공관위에서 좀 보여준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똑같은 질문을 공관위원장한테 하는 거는 저는 적당한 질문이라고 봐요. 그런데 후보한테 하면은 그 후보는 재배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중성동을 해서 포기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그 그래프 보실까요? 이른바 한강벨트의 주요 지역 두 곳. 뭐 양천이 물론 한강 지나갑니다. 그 양천 그 한강 끝부분 강서구와 맞이한 곳에서는 일부 지나가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한 분 장관 출신 전 의원 그리고 현역 의원 세 분이 한 곳에 몰려 있고 이분도 전 의원, 현역 의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영입한 변호사까지 다 나름 경쟁력이 있는데 왜 굳이 한 곳에 몰리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그래도 여기는 상대가 있는 곳이고 상대가 만만치 않은 곳이니까 그렇다고 쳐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서로 나가겠다고 몰리는 곳이 있습니다. 집안 싸움 벌이는 곳, 여기는 서울 강남 지역입니다. 자, 여기도 나름 경쟁력 있는 분들이 굳이 여기 아니고 다른 곳에서 충분히 싸워도 이길 수 있는데 왜 이쪽으로 몰리느냐. 자, 이 현상은 어떻게 분석하시겠습니까?
뭐 잘 아시다시피 사실 본인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가서 내가 공천을 받겠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비난할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공천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당이 나한테 그런 자리를 줄까? 이게 이제 고민거리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저런 분들은 나는 거기에서 현역 의원을 지금 하고 있다. 내지는 나는 충분한 그럴 자격이 있다고 본인 스스로 판단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당이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저는 뭐 저런 분들이 나는 어디에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충분히 그런 주장을 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당이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 계열에서 보면 공천이 곧 당선 가능한 곳은 영남하고 서울은 강남권입니다. 근데 이 강남권의 이 출마는 한 번은 당선이 되는데 두 번, 세 번 되기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첫 당선이 어쨌든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지금 태영호 의원도 보면 한 번 되고 딴 데를 갔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태영호 의원 같은 분도 사실상 우리 한국 정치에서 보면 그냥 북한에서 오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강남을 가서 당선되니까 꼽기만 하면 당선된다는 이 현상 때문에 서로 몰리는데 문제는 이렇게 한 당이 독점하거나 어떤 부분에 경쟁이 없으면 나태해지거나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그 점은 꼭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이분도 지금 많이 와서 뭔가 역할을 줘야 된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디요? 서울 벗어나서 수도권, 특히 뭐 수원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수도권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역할론 제기되고 있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은 유승민 의원을 물론 콕 집어서 한 얘기는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면 애둘러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유승민 한때 한 일부가 쓰는 표현입니다만 배신자 프레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유승민 의원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포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용이라는 것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강론에서 생각이 다르더라도 저희는 충분히 포용할 수 있고 그래야 강해지는 정당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1 더하기 1, 2 더하기 2 이렇게 3 더하기 3, 6이 되지 않고 시너지 효과 때문에 9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에 쓴소리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님이나 그런 분들도 포함하겠다는. 누구를 특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쓴소리도 발전을 위한 쓴소리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은 쓴소리도 감정적인 쓴소리도 있을 수 있고요. 자, 포용도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한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사실 특히 이제 윤 정부에 대해서 비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비판이냐 비난이냐, 이게 레드선을 넘은 게 아니냐, 선 넘는 행위다, 이제 그런 비판이 많이 있었고, 근데 객관적으로 보면요, 비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전적인 비판할 수 있는데 좀 약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감정적인 그런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정당한 비판으로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이건 쓴소리니까 약이 될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전에도 이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을 포용해서 총선에서 쓰임새를 만들었을 때 과연 총선에 도움이 되냐 되지 않느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중도층을 흡수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발언 자체를 보면 일단 이번 총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기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 회고록 나왔잖아요. 죄송합니다. 예. 거기에서도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좀 비판적인 논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솔직히 뭐 쓰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당 내에서 어떤 배신감 프레임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런 부분 또 용산에서 어떤 불편함 이런 거에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좀 더 이상 같이 가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한동훈 위원장의 그런 생각들을 전해주셨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전화로는 그 얘기 안 하셨겠죠?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화로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방송 중에는 아닙니다만 민주당에서 전화로 이분한테 전화를 한 통해서 이번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전화로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1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전 9시 41분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첫마디가 형님 꼴찌했대요 그래요. 적합도 조사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그 정도에서 멈춰 주는 게 좋지 않냐 뭐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해서 뭐 근데 12월에도 나한테 그런 전화가 온 적이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로부터. 야, 전화가 직접 이재명 대표한테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이재명인데요. 꼴찌하셨어요. 한국일보 일면입니다. 자, 이재명, 인재근 그리고 문학진의 불출마 권유. 현역 컷오프 총대 맸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 뉴스를 직접 취재했는데 최지원 기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게 이제 지난해 말부터 작업이 좀 이뤄진 것 같은데요. 문학진 전 의원에 따르면 지난 연말 12월과 올해 1월 이렇게 두 차례 이재명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허. 지난 연말 12월에는 대표가 전화를 해서 나이 문제 때문에 지금 이 문학진 전 의원이 54년생이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으셔서 아무래도 불출마하시는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로 올드보이 청산 차원에서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나 봐요. 처음에 나이를 문제 삼고. 예, 그랬더니 뭐 생물학적 나이를 어떻게 뭐 나이가 다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니까 한 달여 뒤에 다시 연락을 해서 또 전화가 와서 그때는 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를 들고 다시 한번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호. 그 현역 지역에서 뛰고 있는 다른 후보와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다. 사실상 꼴찌다.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취지로 또 한 번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항의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이 전화는 이 대표가 받지 않았고 문자도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대표가 직접 통화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제만 해도 4명, 그러니까 뭐 전화를 하고 만나는 사람이 4명 정도 파악이 됐는데 이종걸 전 의원 같은 경우엔 종로 출마가 유력하잖아요. 거기에 곽상원 변호사가 있는데 본인이 좀 불리하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이종걸 전 의원은 먼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이종걸 의원이 얘기했어요? 아니죠. 이제 다른 주변 인물들을 통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전 의원이 직접 이 대표에게 연락을 하니까 이 대표가 뭐 저도 불리하냐 이랬더니 지금 이 전 의원도 적합도 조사 좋지 않다. 그럼 거기 현역에 있는 다른 후보들도 지금 안 좋은 사람들이 꽤 있고 한 사람만 괜찮아서 그 사람 단수 공천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꽤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재근 의원한테도 예, 삼선 인재근 의원은 만났고요. 인재근 의원도 공관위 쪽에서 아무래도 어렵겠다 이런 얘기, 컷오프 얘기를 하니까 인재근 의원이 이 대표에게 요청해서 만남이 성사됐고 이 자리에서 불출마 얘기가 오가면서 인 의원이 후임으로 누구를 좀 추천했다고 해요. 재선 의원인데. 거기가 원래 이제 남편이신 김근태 전 의원 지역구인데. 예, 그 GT계 인사로 그 장관을 지냈던 재선 의원을 추천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단칼에 이 대표가 안 된다. 다른 사람 인재 영입했던 다른 인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고. 누군지는 얘기 안 하고. 네, 맞습니다. 그 인재 영입한 김남근 변호사라고 인재 영입한 새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김남근 변호사가 아마 거기 나가게 될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추미애 전 장관은 원로급들 만나는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차원으로 만났다라고 설명을 하긴 하는데 이 자리에서도 출마 문제가 오갔지만 추 전 장관에 대해서는 험지 출마나 불출마 권고는 하지 않았고 차라리 험지로 좀 출마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전 장관은 만났어요. 설 연휴 전에. 그러면서 다른 데로 출마하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임종석은 출마하지 마세요잖아요. 아니면 뭐 다른 데로 간다든가. 근데 추미애와 임종석에 대한 태도가 지금 친명계에서 조금 다르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요즘 같은 이 공천 시즌에 대표가 직접 전화 와가지고 꼴찌하셨는데요. 직접 전화를 건 이유는 무엇일까? 자, 직접 전화를 받았다는 문학진 전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9명인가 당대표 특보를 임명했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에요. 시스템 공천이면 예를 들면 당의 공식기구, 공천관리위원회, 그다음에 전략적이면 전략공천위원회. 여기서 다뤄야 할 문제지. 그래서 난 그 행위가 과연 적법한 건지 적절한 건지. 자, 원래 민주당의 공천 분위기가 저랬었나요? 당대표가 전화해서 이번에 꼴찌하셨는데 출마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막 바로 이렇게 통보하고 대신 우리가 영입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분위기였습니까? 이게 4년 전을 보면 이제 그 이해찬 당대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전략위원장이 있었고 사무총장 이 세 사람
그리고 이제 그리고 당대표 비서실장 이 네 사람 정도가 사실 저는 메신저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직접 간다든가 만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최대한 공천을 늦추는 게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좀 서둘러야 하고 뭐 미국 같은 데는 6개월 전에 공천이 당원과 유권자에서 뽑혀서 그 뽑힌 사람들이 경쟁하는데 한국은 중앙당이 다 틀어지고 전략적으로 해서 거의 선거 한 일주일 전까지 계속 공천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런 게 생겼고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은 낙동강 벨트라든지 무슨 반도체 벨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프레임 만들어서 대중들에게 좀 뭔가 혁신의 바람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약간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많이 앞서 있는 느낌.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부랴부랴 불출마 이런 것들을 설득하고 있어서 이런 이제 현상들이 터져 나오면서 민주당은 혁신의 형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내 권력 개파 투쟁으로 보여서 왜 저런 식으로 하느냐. 큰 원칙을 내걸고 당 대표가 앞장서서 예를 들면 좀 더 어떤 그 벨트를 만들어서 난 거기에 나가겠다라든지 아니면 또 우리 자산에 중진들을 그쪽으로 이동 배치하겠다든지 이런 것들 미리미리 좀 이야기했으면 저런 행태가 좀 납득이 될 건데 그냥 개별적으로 저렇게 통보하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런 분들은 그만둬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저 자리에 과연 누가 들어갈 것인가 이걸 또 생각해 보면 자기들 또 척근을 꼽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오해까지 생기면서 오히려 공천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사건이 있죠.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한 어제 다른 사람에 대한 판결이 첫 판결, 1심 판결 나왔습니다. 로비스트, 핵심 로비스트. 아마 이 사람이 없었으면 과연 백현동 사업 허가가 났을까라는 그 의문. 김인섭 씨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5년, 서울신문 1면입니다. 김인섭 1심 징역 5년, 법원은 이재명과 정진상 두 사람과는 특수관계라는 점을 지적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김인섭 재판 결과부터 알아보죠. 이게 뭐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만 짧게 백현동 어떤 사건이죠 이게? 예, 이 백현동 사건은 지난 2014년부터 19년까지 백현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김인섭 씨의 청탁에 따라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 디벨로퍼 대표에게 단독으로 사업권을 줘서 공사에 200억 원 가량의 손해를 끼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김 씨는 청탁의 대가로 정 대표에게 77억 원 상당의 공사장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 이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 한바식당 거기였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70억 넘게 지금 77억 뭐 이런 정도의 로비가 왔다 갔다. 그리고 결과 1심입니다만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국 유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5년, 또 약 63억여 원 가량의 추징금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 또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 사업에 관한 노하우나 전문성 없이 지방 공무원 또 정치인들과의 친분만을 이용해서 각종 인허가 특혜를 받고 또 적극적으로 알선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이 성남시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 참여 배제 또 임대 아파트 비율 축소 등을 청탁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모두 인정이 됐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관심을 끄는 건 이재명 대표와의 특수 관계를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을 했다. 지금 이 부분이 주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김인섭 씨가 2005년도부터 시민운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하고 굉장히 이제 막역한 사이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들로부터 2층에 정진상 실장하고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 있었는데 2층에서 지시한다. 대명사처럼 2층이라고 하면 누군지. 그렇죠. 그러면 서로 특수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막역한 관계가 있다는 걸 이 판결에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죄명이 알선수재거든요. 그러니까 알선수재는 일단 공무원에게 알선을 하고 돈을 받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선했다는 것이 인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됐다는 거예요. 공무원 누군가에게는 부탁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정진상 실장 위주로 해서 부탁을 해서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판결문에 나와 있는데 이 김인섭 씨가 이 부동산 개발할지 이런 거에 전혀 전문성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단순히 그 회사에 들어가서 알선한 대가로 77억 받았다. 한박식당 5억 받았다. 이거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그 당시에 대표와 그다음에 실장, 측근이 실장과 어떤 측근 관계,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냐 하면서 이게 유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그전에는 몇 번을 신청해도 이렇게 승인을 못 받다가 갑자기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들어오면서 이게 허가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 전에 4번인가 거절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김인섭 저 대표를 영입하면서부터 이게 일사천리로 막 몇 개월 안에 계속 진행이 된 그런 백현동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 자체는 정진상 실장에게는 치명적이고요, 아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불리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면 이제 여기 판결문에 보면 이제 누구죠? 그 정진상 실장하고 그 막역한 관계, 알선은 이런 것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제 청탁 관계 인정이 돼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재명 대표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 이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정진상이 됐건 이재명 대표가 됐든 이 판결 선고는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예.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김인섭 씨가 정진상 씨한테 청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서 그 김인섭 씨가 이제 77억을 받았다. 이게 검찰의 조사 결과잖아요. 그러면 정진상 씨는 당시에 정책보좌관입니다. 그렇죠? 뭘 특별히 결제하거나 뭐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보좌하는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정진상 씨한테 청탁만 이루어졌다면 그래가지고 이 백현동 사업이 저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인허가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도장 찍는 사람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 부분에서는 이건 이제 김인섭 씨 사건이니까 정진상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서 법원에 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낼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없으면 이 사업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업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모든 도장을 다 찍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정진상 씨까지 한테 청탁이 들어간 거는 지금 다 인정이 됐어요. 그러면 그 선에서 만약에 끝났다면 이 사업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보건대는 이재명 대표가 모든 허가를 내준 것이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 백현동 배임죄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아마 보다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하지만 이재명 대표, 김인섭 씨는 서로 그렇지 않다. 지난번에 선거 과정에서 대선 선거 과정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솔직히 이재명하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해요. 나는 친해있는 거 같은 건 몰라서 2010년도부터는 거의 배제된 상태인데. 자, 하지만 지난해 9월 한동훈 위원장 당시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 국회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었습니다. 이 의원과 정진상은 연배가 높은 김인섭을 형님으로 호칭해왔고 이재명 시장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김인섭은 이재명 성남시의 외부 실세로서 공무원들의 인사와 각종 인허가에 개입하는 성남시의 로비스트, 인허가 해결사, 허가방 등으로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특수관계인 김인섭이 개입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이재명 시장의 입장에 180도 돌변했고 이재명 시장으로부터의 인사 불이익을 우려한 나머지 인사 비용을 잘 봐주라는 정진상 지시에 따라서 김인섭 측에 유리하도록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이 정진상 그리고 김인섭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이재명 대표가 현재 받고 있는 또 다른 재판에도 사실은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 당시 이게 막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에 대해서 막 국정감사 이루어지고 그랬을 때 그때 이재명 대표가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국토부가 협박해서 그런 거예요. 라는 말을 해서 그건 선거법 위반으로 현재도 재판 중입니다.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문이 왔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국토부가 협박을 해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은 김인섭이 로비를 해서 이루어졌느냐. 일단 김인섭은 유죄가 났어요. 1심이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김민섭 씨의 판결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국토부 협박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담당 공무원들이 다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재량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보냐면 이제 김민섭 씨가 아시아 디벨로퍼 쪽으로 가면서 이게 아주 일사천리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인허가가요. 일반적으로 인허가에서 볼 수 없는 특혜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용도 변경이 4단계나 상향으로 됐다는 거 아닙니까? 예. 50m 되는 옹벽을 설치를 허가해 줬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기부 체납 대상에 있어서도 아시아 디벨로퍼 쪽으로 유리하게 또 해줬어요. 건물 짓는 데다가 땅으로 그렇죠. 맹지로 갖다 줬어요. 더군다나 또 아주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임대주택 비율을 굉장히 낮춰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이 단순히 협박에 의해서 이렇게 다 해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뭐 인허가에서 일부 용도 변경 해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거기에 부수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 가져갈 수 있고 지금 공소장에는 1,300억 이상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1,300이나 몰아줄 수 있는 특혜를 어떻게 원칙적으로 했으면 해줄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 상식적인 어떤 그런 부분인데 일단 뭐 백현동 재판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불리하게 이재명 대표에게 영향이 갈 겁니다. 예. 하지만 이 선거법 관련 사건은 아직도 재판 중입니다. 아직도.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안컵에서 무기력한 경기를 보여줬죠.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사퇴 여론이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감독은 지금 미국에 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왜 졌는지 회의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석하는 그 자리를 미국에서 원격으로 화상으로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참석합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공항엔 고성이 난무하고 축구협회 앞에선 퇴진 집회도 열립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비공개 회의를 열었습니다. 카타르 아시안컵에 대한 기본적인 리뷰를 바탕으로 해서 그 대회 전반적인 것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다만 최종 결정권자인 정몽규 회장은 빠졌습니다. 자유롭고 편한 의견을 받기 위해서라는데 실제로 감독의 퇴진 문제도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축구협회는 이곳 축구회관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지난 10일 출국해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클린스만 감독은 그때 한국에 없다는 겁니다. 한국에 오지 않는 대신 온라인으로 참석합니다. 북중미 월드컵이 열리는 2026년 7월까지가 임기인 클린스만 감독을 경질하면 위약금만 7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 시민단체는 물어줄 의무가 없다며 협회장을 고발까지 했습니다. 정 회장의 덕선으로 클린스만을 감독으로 만든 사실, 지나친 연봉을 책정해준 사실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당장 다음 달 태국과 월드컵 2차 예선을 앞두고 있는 대표팀으로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수술대에 올라 있는 만큼 빠르고 정확한 수술이 필요합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자, 일단 경질 여론이 상당히 심상치 않다고요, 지금. 네, 경질 여론이 거의 들끓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협회에서 관련 긴급 임원회의를 비공개로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경질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후임 지도자로 국내 지도자를 이제 임용해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도 나왔다고 하는데 다만 그 자리에 결정권을 가진 정몽규 회장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호.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게 뭐 당신 물러나세요 한다고 네 하고 물러날 수 있는, 그러니까 아니요 나 못 물러나는데요 하면은 뭐 강제할 방법이 별로 없는 이런 내용이라고요. 네, 그리고 일단 금액적으로도 상당히 큰 부담이 협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클린스만의 연봉이 1년에 연봉이 29억 원인데 지금 2년 5개월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까지가 계약인데요. 예. 그렇게 되면 당장 경질할 경우에도 70억 원을 위약금으로 줘야 되고 거기에 그 코치진까지 또 다 챙겨서 지급할 경우에는 80억 정도
정도가 훌쩍 넘어간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부담해야 될 금액이 커지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정몽규 회장이 사비로 위약금을 내겠다라고 얘기 스스로 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도 없으니까 협회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맨 처음부터 성과에 따라서 돈을 지급한다던가 아니면은 재택근무를 하는 그런 조항도 꼼꼼하게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축구 팬으로 알려진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정몽규 회장에 대한 쓴소리가 이어졌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야, 축구팬이 누구야? 심장이. 축구팬이 누구냐고? 지금 물러나! 솔직히.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정몽규. 누가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자기만의 어떤 고집이라든지 뭐 그런 걸로 인해서 감독을 데려와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놨으면 반성하고 다 자리 내려놔야죠. 근데 이번에 축구하는 거 보니까 저 감독 저 갈아쳐야 되겠습니다. 무슨 위약금이냐. 성적 나쁘고 감독이 무능하면 자르는 게 당연한 거지. 나 이번에 이면 약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거 축구협회장이 그 돈 물어내야지. 협회장이 사비로 물어내야지. 예. 자, 위약금만 지급하면 해결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또 저런 목소리도 나와오고 있는데 근데 한 단체에서는 지금 정몽규 회장을 고발까지 했어요. 예,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정몽규 회장을 강요, 업무방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을 한 겁니다. 예. 내용이 뭐냐면 이 단체는 클리스만 감독을 이 정몽규 회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해서 협회 관계자한테 강요하고 업무방해를 했다. 그리고 클리스만 감독한테 그 거액의 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것도 정몽규 회장이 결정을 한 거라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 이렇게 단체에서는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아파트 출입할 때 단지에 다른 그 입주민 차 외에는 못 들어오게 차단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등록을 하면 차가 쭉 오면 자동으로 감지돼서 우리 아파트 주민이 차를 갖고 오면은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안 열린다고. 일단 어떤 사건이 발생한 겁니까? 12일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차단기 부수는 입주민이라는 제목으로 게시물이 올라온 거예요. 네. 당시에 영상이 있는데 오산의 한 아파트에서 지금 어떤 차량이 진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단기로 걸어가더니 갑자기 힘으로 저 차단기를 그냥 꺾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영상에 지금 담겼고 저 입구에는 입주민 전용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니 차단기 안 열린다고 아예 부숴버렸어요? 아니 그리고 차단기만 부순 게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목격하신 분에 따르면 이 남성이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에게 욕설을 했고 또 그 경비실의 앞 창문을 부셔버렸다는 거예요. 야. 네, 그리고도 이제 그걸로도 이제 성에 안 차서 가서 차단기를 꺾어버려서 아들의 차를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보시고 나서 너무 이제 우라통이 터지신 거죠. 그래서 아니 우리 경비원 분들은 명절에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하시는 고마운 분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아파트 주민의 갑질이고 상식 이하의 행동이냐라고 분통을 터뜨리셨습니다. 야, 설마 아파트 사는 사람이 저렇게까지 했을까? 대체 저 남성 왜 저러는 겁니까? 네, 아파트 사시는 주민은 맞는 것 같고요. 이 아파트 주민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께서 또 이제 글을 다셨는데 좀 설명을 하셨어요. 이 아파트가 2,000세대 정도가 사는데 시 외곽에 있다 보니까 주차난이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논을 해서 외부 차량의 경우에는 앱으로 관리하고 사전에 등록을 하면 들어올 수는 있지만 2시간만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2시간이 지나면 이제 여기서 나가야 되는 아마 그런 시스템인가요? 봐봐요. 명절 때 어르신들 오면 2시간 안에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블랙 차량으로 지정이 됐지만 사실 이제 2시간 만에 나가야 되면 불편하기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그거를 계도 기간에 거쳐서 모든 주민이 동의한 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결론으로 2시간 만에 나갔어야 되는데 이 입주민은 그걸 참지 못했던 거죠. 그렇군요. 다음은 더 황당한 사건입니다. 명절에 조상님들께 설마 이런 소원까지 비셨습니까? 제발 저희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저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에이 설마. 그런데 이런 소원을 들어주겠다며 사기를 친 무속인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수법도 아주 황당하다고요? 예, 30대 무속인 A씨가 SNS에 시키는 대로 하면 로또에 당첨된다라고
광고를 낸 거예요. 예. 그 광고를 보고 B 씨가 연락을 해왔는데 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믿고 찾아왔어요? 네, B 씨가 찾아왔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 무속인이 200만 원짜리 부적을 내가 팔 테니까 그거를 이제 사라라고 해서 200만 원 받았습니다. 부적을 택배로 보내준 다음에 경남 창원의 어느 곳에 가서 땅에 묻어라. 묻은 다음에 2, 3개월 지나서 다시 파내가지고 불에 태워라. 뭐 이렇게 복잡해. 그러면 당첨 번호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무속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세 달은 지나야 되네, 일단은. 그리고 이제 뭐 김치 묵히듯이 부적을 쭉 묵혔다가 나중에 불에 태우면 그때 가서 그때 번호 알려준대요. 아주 황당한 내용인데. 근데 문제는 이 피해자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B 씨라는 분이 와가지고 정말로 이 부적을 사가지고 이제 땅에 묻었죠.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B 씨를 상태로 8차례 더 협박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은 하반신 마비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부적을 써주거나 굿을 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B 씨가 2억 원 정도의 차용증을 써줍니다. 그리고도 이것도 이건데 그 맨 처음에 땅에 묻었던 그 부적 있잖아요. 그것도 몰래 자기가 가서 판 다음에 숨깁니다. 그래서 B 씨가 아니 이제는 파서 이제 나한테 이 로또를 사든지 어떻게 번호를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지, 아니 번호 알려준다면서 왜 안 알려줘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땅에 제대로 묻은 게 아니고 잘못 묻었다. 그러면서 번호를 이제 알려줄 수가 없다라고 잡아뗐다고 합니다. 자기가 파냈잖아, 부적을. 그러니까요. 그래놓고 당신 부적 제대로 못 묻었어. 그래서 내가 번호 안 알려줘. 그랬다는 겁니다. 아니 알려달라고요. 뭐 그냥 알려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잘하시면 본인이 사시면 되잖아요. 무속인 본인이. 자, 이것 말고도 또 사기친 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 무속인이 그 부적을 판 다음에 자기가 파냈기 때문에 이건 사기가 된 건데 그런데 이 무속인이 똑같은 범행을 똑같은 피해자한테 8차례에 걸쳐서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부적 팔고 또 파묻으라고 또 파묻으라고 8번을 그렇게 한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억 원어치 차용증까지 뜯어냈고 그리고 결국 이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는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과거에도 10여 차례 정가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참 믿을 걸 믿으셔야죠. 어떻게 로또 번호까지 알려줍니까? 자, 다음은 일본에서 그것도 한 유명 피자집에서 발생한 황당한 일입니다. 뭐 도우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근데 저렇게 만드네요. 지금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 보시면 이제 아시는데 지금 코를 팝니다. 코를 파요. 코를 저기 지금 유니폼도 입고 위생장갑을 켰는데 자기의 코를 판 다음에 그걸 반죽에다 이렇게 쫙 묻히는. 그러니까요. 이제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쾌하고 기분이 나쁩니까? 저 한 번만 얘기할게요. 그럼 저 코딱지가 토핑인 거예요? 토핑? 근데 이제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사실 이제 코를 파는 것 같던 손가락은 검지고 반죽 위에다가 이렇게 문지른 손가락은 중지래요. 그러니까 장난을 친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근데 어쨌든 보는 사람들은 너무 밥맛이 떨어지면서 끔찍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사람도 뭐 이렇게 경악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깔깔깔 웃어요. 그러니까 많은 네티즌들이 아니 식품 위생 분야의 종사자들이 뭐 하는 행동이냐라고 지금 굉장히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저 브랜드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일 텐데 저게 프랜차이즈라면서요. 저 이제 브랜드 측에서 바로 사과문을 당일에 발표했는데요. 저 영상이 촬영된 것이 새벽 2시쯤에 일본 효고현의 아마가사키 시점에서 촬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새벽 2시쯤에 다음 날 쓸 반죽을 미리 만드는 과정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손님한테 나가지는 않았다. 바로 폐기 처분됐고 그리고 저 해당 점포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 저 직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저 직원의 저런 행동 하나가 회사 전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맥주 거기다가 소변 났다가 그 회사 그거 해명하느라고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대한민국 잘 보이셨습니까? 오늘 하루 당신의 대한민국 신통방통이 응원해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